네, 반갑습니다. 아주 드라마가 아주 가슴을 뜨겁게 해서 부쩍 그냥 마음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도전처럼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심이지만 계속 그 주변으로 이렇게 간주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사극을 하면 용의 눈물을 해도 항상 주변적인 보조 인물로 또 이렇게 또 대왕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KBS의 그런 그 PD 이런 분들하고 이제 1년 내내 그 세종 강의를 하면서 어찌 보면 세종한테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꼽으라면 그중 한 명이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고 또 한 명이 정도전인데 이상하게 드라마에서 자꾸 주변적인 인물로 다루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KBS 받아들여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정도전을 중심에 놓고 다뤄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걸 고민을 했는데 정도전은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다면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또 그 유지할 것이며 바꿔 표현하자면 만약 저보고 한 10만 명 정도 되는 무인도에 가서 한번 나라를 한번 이끌어 봐라. 청사진을 그려봐라 그러면 딱 하나 가져가라 그러면 저는 가져갈 게 정도전의 삼봉집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그 왕은 어떤 사람이고 관료는 어떤 사람이고 재상은 음악은 어떻게 국가 경영에 쓰고 또 군대는 거의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종합적인 어떤 그 국가 경영에 하는 그 이제 하나의 국가 경영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완성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그 드라마에 재밌었던 것은 정도전 삶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단양 삼봉의 길에서 그 아버지가 어떤 천인 출신의 어머니를 만나서 얻은 아들이다. 이름도 그래서 길에서 얻었다 그래서 이제 도전이란 말을 붙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늘 그 본인에게는 이 신분에 대한 컴플렉스, 열등감 때문에 이제 항상 마음 아파하다가 이 성균관이라는 그 당시 국립대학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이색이라든가 그런 스승 속에서 아주 그 이른바 이 네트워크 속에서 인지의소수지 안에서 서로 그 정몽주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러다가 한참 잘 나가는 가 싶더니 어떤 그 명나라 원나라 그 외교 관림길에서 이제 쫓겨나 가지고 무려 9년여간의 그 유배 생활을 하죠. 사실 그 정도전한테 9년의 유배가 없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마 평범한 본인 말처럼 광소공직한 미친 듯이 거칠고 옳다고 생각하면 좌우 안 보고 밀어붙이는 뭐 그런 그 보통 아주 그 열혈 청년에 불과했을 텐데 그가 9년간의 그런 그 좌절과 아픔을 겪으면서 비로소 완전히 인생의 그 결정적 전환점을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정말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또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이성계를 만나고 그리고 조선 이화도 해군을 하고 조선 왕조를 세우고 군사권과 행정권 모든 걸 쥐고 있는 그런 그 자리까지 갔다가 판의행 삼군부사를 갔다가 마지막에 알다시피 우리 광화문 앞에 교보문고 뒤에서 그냥 또 비상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부터 급성장과 마지막에 아까 이제 어떤 그 조선 군대들에게 군사훈련하면서 어떤 그 꿈을 품게 하는 이 자체가 참 우리가 어떤 도전해볼 만한 그런 그 상황인데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참 그림을 잘 해놨는데 우리가 이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서 가장 인문학적 소양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나라 다스리면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단연 첫 번째가 정도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도전 얘기를 한번 좀 말씀드려볼 것인데요. 그러기에는 잠깐 좀 가벼운 얘기 좀 말씀드리면 정도전 호가 삼봉이라는 거 아시죠? 그 삼봉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논란입니다. 그동안 대부분 사람들이 충북 단양의 도담 삼봉에서 왔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바로 한영호 교수님이 이제 이분의 가장 권위자신데 그 아이를 길에서 얻었다고 그래서 도전이라고 이름 짓고 부모가 인연을 맺은 그곳에서 삼봉이라는 호가 왔다라고 그동안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단양군청을 가봤더니 소개거래가
정도전의 출생지는 현재의 단양읍 도전리이며 도담 삼봉에서 호를 따서 지었다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학설이 나왔습니다. 고려대 심경호 교수께서 이제 그 정도전의 시를 쭉 연구하다가 이 정도전 시를 한번 안에 보면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한번 홀로 있다가 먼 그리움이 일어나서 삼봉마루에 올라가서 서북쪽에 있는 송악산을 바라보니 검은 구름이 아주 높게 떠 있는데 그 아래 번님들이 있어서 밤낮으로 서로 우리가 어울려 놀았지, 이런 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삼봉마루에 올라가서 서북쪽으로 송악산, 그러면 이게 단양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리입니다. 이건 보면 정도전의 말을 직접 보면 삼봉은 서울 삼각산이 틀림없다. 그래서 정도전 호가 서울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삼봉이 여기서 왔다라고 되어 있고, 경향일보에 이제 조은창 기자 역시 이 삼봉이라는 호는 조선왕조의 설계자이고 또 서울에서 많이 살았던 그 다운 이름이기 때문에 단양이 아니고 서울 삼각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해도 단양 분들은 여전히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두 가지가 이제 각각 다른 해석이기 때문에 서로 좋게 이제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시를 보면서 정도전은 굉장히 그 시에 대한 감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도전의 시인데요. 우리 그 옛날처럼 이렇게 입말로 읽어보면 더 맛이 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벗이 이웃에 함께 살아서 골목이 이리저리 연접했다오. 찬 이슬에 젖으면서 등불 밝혀 밤에 모이네. 마주 앉아 기문을 감상하다가 이치의 극을 보면 말을 잇는다. 날마다 달마다 이와 같으리. 이 즐거움을 잊지 말자 맹세를 했네. 정도전을 사랑하신 분은 이와 같으리가 다 보였을 것이고 억지로 끌려온 분은 같으리가 안 보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정도전이 그 이색이라는 자기 스승, 아까 그 인지의 소수지에서 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성리학이라는 이른바 성명의리 지학의 줄말 아닙니까? 성명은 인간의 품성,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의리, 올바른 질서를 잘 알면 학을 하면, 성리학을 하면 공부도 잘할 뿐더러 나라도 잘 다스리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런 깨달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걸 보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런 점을 고쳐야 되는데, 서로 막 그걸 읽으면서 막 감탄하고 무릎을 치면서 새벽녘에야 비로소 막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아주 그 뜨거운 가슴을 나누고 토론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저는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이렇게 인재들이 막 모일 때가 있습니다. 뭐 이 세종 때 집현전이라는 곳은 이제 경복궁의 서쪽에 있는 곳인데, 경복궁 서쪽 세종이 태어난 인왕산 자락부터 해서 그 주위는 인재들이 늘 모여가지고 항상 바글바글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그 꿈을 꾸는 그런 공간이었고, 우리 알다시피 정조 시대에는 탑골공원이라고, 거기에서 또 함께 또 박지원, 박제가 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새벽까지 또 어떻게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고 백성들을 정말 편안하게 할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하고 막 꿈을 꾸었던 시대들이 보면 되게 역사의 중흥기입니다. 바로 정도전의 이 시기도 거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변화와 어떤 그 도전과 꿈을 꾸는 시기, 그게 바로 이 시에 모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밤새 토론하면서 이치의 그걸 보면 말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라고 했던 시기의 모습입니다. 이런 정도전의 그 꿈, 이것이 이제 이방원을, 이성계를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다른 단계로 넘어가죠. 그런데 그 우리 드라마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해냈습니다. 정도전이 보낸 그런 책, 드라마상으로는 아들 태종이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 놀라운 책 한 권을 보고 이성계가 자칫 죽을 뻔한 고비에 몰리게 되는데, 바로 그 책이 오늘 세종과 이순신을 연결하는 결정적 부분인데, 잠깐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책 제목은 파악하셨죠?
대학연이라는 책인데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 대학연이라는 책은 이 드라마상으로 보면 이 책을 이성계가 저기에서 함주막사에서 딱 읽은 다음에 잠깐 한 페이지 보고 덮었는데 그걸 이제 염흥방이라고 당시 이인임이라는 우리 드라마에서 권력의 실세가 이성계 동향을 파악하라고 보냈더니 마침 펼친 책이 대학연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딱 보면 임금은 지인, 사람을 알아봄으로써 밝아진다. 임금 군자가 있는 대목을 딱 보고 나서는 그대로 책을 가져와서는 이인임에게 일러 바칩니다. 지금 이성계가 변방에서 군대를 키울 뿐더러 왕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성계를 당장 끌어다가 국문에서 그를 처단해라. 이게 이제 내용인데 물론 그건 픽션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학연이라는 책을 보면 위험한가?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됐고 우리 그 인터넷상으로도 정말 그 책이 무슨 책인가? 바로 대학연이라는 책을 보면 태조실록을 보면 조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정도전 같은 혁명 동지였고 이성계의 그런 핵심 책사였죠. 조준이 이 책을 읽으면 가히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독차 이 책을 읽으면 가히 위국 이런 말이 들었어요. 좀 위험해 보입니까? 변방의 무장이 왕은 정말 우왕 이렇게 힘없는 왕인데 이거 보고 있다. 아이가 뭔가 준비하고 있구나. 이성계 스스로도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자꾸 신하들이 대학연의를 보셔야지 왕다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요즘에 경연은 잘 안 나가지만 항상 편전해서 대학연의를 함께 강론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 왕이 배워야 될 공부 다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대학연이라는 책이 무슨 책일까? 미처 말씀드리면 세종대왕이 왕이 올라서 맨 처음 신하와 같이 더불어 읽은 책이 바로 대학연입니다. 사서삼경 하나는 대학을 풀어서 사례를 들어서 대학이라는 책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해야 될 상황들은 내 있지만 과거 해서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과거 역사 사례를 뽑아서 제가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그걸 함께 읽으면서 자기가 어떤 나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책이 대학연인데 이런 대학연이라는 책을 누구는 보면 안 되고 누구는 봐야 되는가라고 책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 왜 그 옛날 사람들은 책을 그렇게 중시했나? 물론 지금도 책을 중시합니다. 수능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뭐 입사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근데 옛날에는 조선 시대는 그냥 그런 그 기능적 측면에 전혀 다른 차원에서 책을 강조합니다. 그 세종 때 만들어졌던 치평요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치국평천하, 치국은 국내 정치, 국가 경영, 평천하는 대외 관계를 잘했던 이야기와 못했던 얘기를 뽑아가지고 하나의 그 요람이니까 핵심 내용만 정리하라 이런 책입니다. 세종께서 맨 처음에 정치를 잘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역사에는 좋은 점과 그러니까 잘했던 점과 실패한 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거울로 삼을 수 있는데 한번 과거사를 한번 뽑아보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내가 볼 수 없으니 집현전 너희들로 하여금 최대한 간략히 뽑아라. 그랬더니 너무나 짧아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 또 그래서 좀 다시 하라고 했더니 또 너무 길어가지고 읽을 수가 없다. 만기를 칠라만 하는 임금이 언제 다 읽겠느냐. 핵심 내용만 요람, 에센스만 잘 정리하라. 그렇게 만든 책이 치평요람입니다. 제가 그걸 요즘에 치평요람의 한국편만을 거기서 중국 사와 우리 역사 같이 있기 때문에 쭉 뽑아봤는데 한 100여 쪽 되는 분량을 지금 뽑아서 보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치평요람 한국편인데 아무튼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저 늘 정대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한자로는 습여 정인 거지하면 불능무정 당연히 바르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좋은 친구 사귀라 하는 이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친구 만나야지 좋은 말을 듣는 것이죠. 좋은 생각을 듣고
마치 제 나라에서 나고 자라면 제 나라 말을 먼저 배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되게 제 나라는 좋은 걸로 살아야 됩니다. 세종의 또 다른 세종실록 보면 세자, 문종을 교육하면서 먼저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지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듣다 보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 끝에 좋은 태도가 따라 나오는데 그것은 마치 초나라에서 나고 자라면 초나라 말을 먼저 배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이야기 듣는 걸 아주 강조합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좋은 말을 듣는 첩경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서 제 사진은 아닙니다. 제 고향의 시골에 가서 고추를 이렇게 이제 줄을 잡는 이런 일 좀 제가 도왔습니다. 전 그때까지 몰랐는데 저걸 봤더니 고추를 심고 이게 싹이 묘목이 자라는데 거기다 이렇게 줄을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줄을 쳐줘야만이 이게 자라면서 곧바로 올라가는데 안 그러면 자꾸 옆으로 땅으로 하다 보면 좋은 수확도 안 나올 뿐더러 나무가 엉뚱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저걸 딱 잠깐 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계속되는 지평조람에게 보면 그 즐기는 것도 가려서 먼저 배우라고 말합니다. 한자로는 택기소기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기호품이라 할 때 좋아하는 것도 예컨대 우리 인터넷 게임하고 야동 보기 좋아하면 점점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성품이 흘러가는 것이죠. 또 반대로 책을 보고 좋은 친구 만들고 하는 쪽 보면 점점 또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어느 쪽에 기호를 우리 품성을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아주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래 보면 택기소락 그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선택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비로소 정말로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행복을 느끼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시죠? 미국의 심리학자 실험 내기 100 빼기 1은 얼마인가요? 99 하면 낮은 단계입니다. 100 빼기 1은 0이란 것입니다. 두 개의 자동차를 세워놨는데 한쪽에는 그 본넷을 열고 작은 유리창에 구멍을 뚫었고 한쪽에는 깨끗하게 그냥 내줬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살짝 구멍 하나 뚫은 것은 완전히 박살을 났어요. 막 낙서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멀쩡한 겁니다. 작은 구멍, 유리창 구멍 하나가 사람들이 100 그게 1이거든요. 그게 차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시작점에서 작은 택기소락이 결국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국왕도 지도자도 어떤 책을 처음 보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연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종실록을 보면서 세종이 가장 강조한 것이 이야기를 통한 사람 마음의 변화입니다. 요즘 우리 영어로 하면 스토리텔링에 의한 교육이라고 말하는데요. 세종에 따르면 이 이야기를 잘해주려면 3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가 흥기입니다. 어떤 좋은 얘기도 마음이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다 지나쳐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삼광행실도를 만들면서 세종이 뭐라 하냐면 무엇보다도 의미와 재미, 우선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의미를 부여해서 관심을 유발해야 된다. 보고서 감, 느껴서 흥기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광행실도 아시죠? 세종 때 그 당시 아버지를 죽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처벌 수를 높여야 한다는 사람과 이런 것은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좋은 이야기, 효도했던 사례를 많이 들려주어서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준 게 옳다라고 하는 변계량의 대안이 있었는데 세종은 변계량 반을 택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효도했던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100여 가지를 모아서 맨 처음에는 한자만 하니까 백성이 못 알아보아서 카툰을 붙여가지고 만화를 붙여가지고 알려주죠. 조선시대 3대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삼광행실도였어요. 바로 그걸 하면서 먼저 사람이 재밌어야 된다. 따분한 얘기, 강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협품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건 논어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협품은 가장 쉬운 표현이 가랑비 어쩌듯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어제 비가 좀 왔습니다만 가랑비가 살짝 앉은 동안 조금만 지나면 푹 젖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 젖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여러분들 정몽주 얘기, 유성룡 얘기, 지난번 안명 조식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이게 참 의미 있는 삶이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라고 푹 젖어버리는 것을 협up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지나면 들은 이야기 재미있고 많이 들은 가치도 있다. 정말 추구할 가치가 있다 싶으면 이게 체화가 되는데요. 누구 말처럼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말려도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재미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흥기를 하고 계속 순환될 때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 생각과 태도가 바뀐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원래 그 박사 논문을 정조로 하고 정조가 존경했던 세종을 하다가 뭐 요즘에는 이제 정도전 뭐 최근은 뭐 이순신 하니까 어떤 분들이 당신 전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 했으면 계속 해야지. 갑자기 세종으로 갔다가 또 김춘추로 갔다가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정조나 세종이나 이순신이나 김춘추나 전부 다 제 연구의 소재입니다. 제 연구 주제는 한국형 리더십입니다. 한국인을 신바람나게 하는 리더십이라면 그게 고대든 현대든 다 우리가 자료를 찾아서 그 이야기를 엮어서 발굴해서 전달하는 게 제 소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죠. 분위기가 썰렁한 분위기에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한 발굴 그리고 들려주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역사가 바로 그 점을 좀 약간 놓쳤어요. 이러저러 팩트만 얘기를 하고 스토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굉장히 이런 분위기 처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우리 과천에 있는 뭐죠?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강사들의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1급, 2급 공무원들이 이제 거의 퇴직 가까이 돼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강의 들을 만큼 다 들었고 어떤 강의가 웃지도 않고 반응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면 그냥 재미없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명강사로 제가 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이보다는 나았어요. 하여튼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요. 세종시대 어떤 원님한테 두 사람이 따지러 왔어요. 어떤 사람이 하루 중에 낮이 제일 긴 때가 언제냐라고 논란이 붙은 겁니다. 언제죠? 하지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동지라는 거예요, 자꾸. 막 서로 우기다 보니까 결국은 우격다지까지 가서 원님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원님 대체 뭐가 맞습니까? 원님 판결. 야 하지 네 말이 맞아. 아니면 동지 네 말이 맞아 너 가. 동지라고 주장한 사람을 보내고 하지라는 사람은 매를 3대를 때리게 시킵니다. 이 동지라고 하는 그 바보죠. 걔는 막 신나서 막 하고 가고 이제 3대를 맞는 거예요. 맞고 나서 이 사람이 원님한테 씩씩거리면서 따집니다. 아니 원님처럼 과거도 합격하고 잘난 분이 그것조차 모릅니까? 어떻게 가장 긴 날이 하지지 동지입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 황인영 수제를 마셨군요. 너는 3대를 맞을 충분한 잘못을 했어. 첫 번째, 거기서 설득하지 못하고 이 바쁜 정사 중에 가지고 온 죄, 내 시간 빼든 죄.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설득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 걔를 조곤조곤 설득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을 두고 보면 스스로 알게 되는데 막 당장 뭔가 안 돼가지고 싸운 죄. 두 번째가 여기까지 와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 뺏은 죄, 공적인 일 시간 뺏은 죄.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좀. 아직도 3대 맞고도 이해 못하고 나에게 또 대든 죄. 그런 바보 같은 놈하고 가장 긴 날이 동지라고 따진 놈하고 싸운 놈은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요즘에 의미심장한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은 논란 벌이지 말을 것하고 막 싸우고 한 것은 이건 정말로 이 동지가 제일 길다는 놈하고 싸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그런 그 판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은데 뜻밖에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외우라고 그래요. 외우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잘 들려주면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우리 그 삼강행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장면이죠. 이 그림 이제 한쪽만 보겠습니다. 맨 오른쪽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아래 보면 민손이 헛옷을 입다. 한자로 민손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첫 장면이 왜 이게 있을까? 이것은 이 그림 하나로 여러 가지 다 보여주는데요. 앞에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집 앞에 있고 앞에 여자와 아이가 있습니다.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저는 인문학 강의 별게 아니라 생각해요.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우리가 30분 할 수 있어요. 옛날 세종때 이 하나로 스토리를 담았을까? 유명한 민손이라는 사람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공자의 어떤 제자 중에서 가장 효행이 뛰어난 제자이죠. 그 민손이 어려서 일찍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새 어머니를 모셨는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가 수레를 좀 몰아라 하고 나가는 길에 갑자기 수레가 휘청해서 가보았더니 그래서 앞에 말과 수레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겉은 옷이 두툼한데 안에가 다 저기로 됐습니다. 지푸라기로. 그래서 단이 헛옷이란 말이에요. 집에 와서 돌아봤더니 이 의붓 자식들은 아주 두터운 속옷을 입고 있어요. 화가 난 아버지가 잔뜩 화가 나서 당신 당장 나가라고 그 새 어머니를 쫓아냅니다. 그때 민손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지금 새 어머니를 쫓아내시면 두 아들이 죽고 참으시면 한 아들만 추운데 어찌 아버지께서 한 아들을 위해서 두 아들을 춥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라고 절실하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새 어머니의 변화예요. 야, 저 자식이 내 배로 낳은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마음 씀씀이가 저렇게 기특하단 말인가. 그 사람 그대로 끌려갔으면 거지가 되거나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한겨울에.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어린애가 참 기특하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들보다 더 잘 기르고 더 잘 교육해서 공자의 최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다. 이게 바로 삼강행실도의 이 장면입니다. 이 민손 이야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얼마 전에 의붓 자식을 때려 죽인 여자도 있었고 또 뭐 새어머니한테 계속 갈등하고 막 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새어머니지만 효도해라. 의붓 자식이지만 잘 길러라.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옛날에 말이야. 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려서 이 얘기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저는 강력하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옳고 그름 갈 것과 가지 말할 것을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바로 그런 점에서 세종께서는 이 변계량의 그 이야기 자꾸 법을 강화할 게 아니고 효행록 등의 책을 널리 간행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읽고 외계하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효제와 예의마당으로 들어와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중국의 어떤 그 노인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그 서쪽으로 긴 여행을 했죠. 해외 토픽에 나왔습니다. 뭐 수레를 개조한 것 같은 걸 타고 중간에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그 어머니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행복한 걸 보면서 저도 저희 어머니가 내년에 90이신데 더 늦기 전에 좀 어머니랑 여행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좋은 얘기 들으면 좋은 생각과 태도가 따라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저는 삼강행실도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유아 성범죄 세종 때도 아주 많았습니다. 자꾸 뭐 전자발찌 강화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얘기 좀 보겠는데요. 아까 드라마의 한 대목입니다. 군의 지인 위명이라고 되어 있는 그 대목을 딱 보고는 이제 임금이 되려고 하는구나라고 했습니다. 이 군의 지인 위명이 정말로 대학위원회에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지인으로서 사람을 알아봄으로써 위명 밝아진다라고 딱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 말을 넘겨야 되는데 신이 임직 위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하는 자리를 맡음으로써 비로소 어진지 아닌지 또 역량이 높아지고 일을 맡겨봐야 아는 것이죠. 처음부터 뭐 학벌, 뭐 문벌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일을 맡아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놀라운 잠재력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윗자리 사람은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아랫 사람들은 일을 맡아서 헌신적으로 할 때 비로소 역량이 다 나오게 된다. 이런 맥락인데 저는 이
올해 그 2014년도 그 현대차의 역사 에세이 문제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시면 조선 세종 때 과거 시험에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각각 들이고 내치는 방도를 논하라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조직의 리더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쓰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백지로 내겠습니까? 우선 놀라운 것은, 아니 요즘에 글로벌 기업의 입사 문제로 세종시대 과거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누가 출제를 했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시대 정식 문제는 이렇습니다. 인재는 천하와 국가의 지극한 보배다. 그러니 어느 임금인들 인재를 쓰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나 임금이 인재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여러 신하들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을 것이니 어떻게 하면 인재를 잘 등용하고 용제하고, 육제, 인재를 어떻게 기르고, 세 번째, 변제, 어떻게 인재를 변별할 것인가를 모두 쓰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놀라운 문제 아니에요? 요즘 고시 문제 그런 절대 안 나옵니다. 민법 제몇 조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행정 뭐 이런 것들. 저는 세종 때 아주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그 젊은 피들의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출제를 하고 많이 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세제 개혁도 그렇고 뭐 북방 문제 여러 가지 걸 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물어보아서 그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이 변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종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진짜 인재라면 그것이 뭐 공채든 특채든 천거든 다 갖다 쓰면 된다. 진짜 인재라면. 근데 이게 진짜 인재인지 아닌지를 변별하기 어렵습니다. 변제가 어려운 겁니다. 육제도 마찬가지. 인재를 기르는 것도 막 국가에 투자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이 어느 쪽에 길러야 될 것인지, 이게 정말로 길렀을 때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이제 출제를 했는데, 이 율곡이가 세종의 인재 쓰기에 대해서 딱 그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인재를 잘 관인지술, 사람을 보는 술법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세종인데, 가장 첫 번째는 인재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 안 보고 딱 관상 보고 할 수 있나요? 딱 태도 보면 걸음걸이 보고 할 수 있나요?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를. 근데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부지언 무의지인이라, 말을 모르고서 사람을 알 길이 없다. 그런데 말 들은 다음에 첫 번째가 시기소이, 그 사람이 정말 행동으로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라. 언행일치하는지를.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 관기소유, 이제 관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대체 왜 하는지 그 동기를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이게 잠깐 작아 보여서 정말 좋은 걸 빼서 다른 데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가 어떤 그 동기를 좀 그윽하게 들여다보라. 세 번째가 찰기소락입니다. 찰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그 내면을 같이 겪으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관, 찰이 다 다른 동사인데요. 정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까지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다 알아서 합니다. 좋아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 세 번째 체화까지 되는 단계. 저는 이거가 처음으로 굉장히 그 평범하게 느껴졌는데, 점점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인재를 보는 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신입사원 면접 보면서 옆에서 뭐 합니까? 관상쟁이 갖다 놓고 보고, 뭐 누구 소개받아서 뭐 학벌 이래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동창 뭐 이래 가지고. 근데 적어도 이 다는 아니지만 사람을 변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율곡이 세종의 사례를 들어서 말하고 있다. 이 점에 저는 바로 이 본인이 리더라면 먼저 말을 듣는 것부터, 그리고 그와 함께 행동을 좀 보면서, 그래서 요즘에 뭐 1박 2일, 2박 3일로 신입사원을 뽑는 거죠. 자, 공감이 되시나요? 사람을 알아보는 문제, 이게 바로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갔던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정도전의 책을 보면 어떤 뭐 10만 명 정도의 무인도를 경영할 방략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삼봉집이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분량이 작기 때문에 요즘 뭐 구격본으로 하면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의 자리는 높기로 하자면 얼마나 높고 귀하기로 하면 얼마나 귀한가. 백성들은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임금은 크게 염려할 일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염려할 일이 뭘까요? 뒤집히는 겁니다. 임금은 배이지만 물 위에 떼어 있는 배이지만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배를 탄 사람들한테 보면 뭐 계속 물이 바닥에 있는 줄 알아요. 깔아준 줄 압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국회의사당을 가보세요 한번. 거기 한번 서보세요. 이건 정말 그 우리나라를 다 쥐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의사당 딱 앞에 계단 내려올 때 보면. 청와대도 제가 매 학기마다 학생들 들어가 보면요. 청와대 앞에 가면 뒤에 북악산이 있고 앞에 딱 있는데 그 시끄러운 서울 한복판이지만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햇빛이 날에 찌면 평생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드는 데가 청와대 자리예요. 계속 배 타고 있을 것 같고 다 백성들은 물로 떠받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데가 바로 여의도하고 청와대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좀 위험한 얘기를 했나요? 제 느낌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하층 백성들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다. 힘으로 위협한다고 됩니까? 잠깐 위협받는 것처럼 합니다. 지극히 어리석어요. 눈앞에 작은 이익 보고 덤비고 어떤 때 막 몰려들어 죽고 그럽니다. 그러나 꾀로 그걸 속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층 민이다. 임금이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비로소 복종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귀를 기울여서. 그러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돌아서서 뭐 한다고요?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혁명이 백성들이 복종하는 것과 뒤엎는 것 사이의 간격은 뭐라고요? 털끝만큼의 차이도 안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슬아슬한 경계, 아까 뭐 100백이 1은 0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하나가 결국은 100 전체를 좌우하기도 하고 거기다 하나를 더하면 1000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그 유리 가가린 얘기 아시잖아요. 최초의 우주인 러시아에서 달나라에 갔다 왔던 유리 가가린이 20명이 쫙 선발을 합니다. 전부 다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2주 전에 이제 보스토크라는 그 우주선을 다 타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다 다른 사람 같이 훈련하고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유리 가가린은 뭘 한 줄 아세요? 딱 올라가더니 우주선 앞에서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딱 놓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담당자가 뽑는 사람이 뭐라냐면 우주선을 딱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고 딱 올라서는 걸 볼 때 그 가가린이 얼마만큼 이 일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금방 느낄 수 있었다. 다 똑같이 100만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1을 하나 더한 것이 그 사람 마음이 확 드러나고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 된 겁니다. 저는 100백의 1이 0이듯이 100백의 1은 1000이 될 수 있다. 이게 놀라운 리더십의 수학인데요. 바로 이 뒤집는 것과 복종하는 것 사이에 1인데 작은 털끝만큼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주 달라진다는 것을 정도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이 말을 그대로 봤습니다. 제가 세종의 말을 요즘 말하자면 멘토 한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도전은 이방원에 제거되었고 집안의 원수인데 멘토라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종은 정도전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도전 아들 정진에 대해서 형조판서까지 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초상화를 땅에 묻어버리는데 정도전 거는 초상화를 갖다가 돌려주게 합니다. 그 집안으로. 그래서 저는 정도전의 그런 생각들, 국가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민본이란 말이 저는 한국형 리더십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 뿌리란 얘기거든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힘일세. 뿌리이기 때문에 왕, 재상, 수령 전부 다 나무 가지 열매예요.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 가지 열매 다 흔들립니다. 한국 사람만큼 정치 욕하고
정치 관심 많고 대통령 막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뿌리인데 제발 뿌리가 좀 안정되게 잘 살게 좀 해줘. 제발 좀 흔들지 마. 거꾸로 얘기하면요. 백성들이 하고자 한 것을 가로막지만 않아도 우리나라 잘 될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가로막고 뒤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좌충우돌하는 거죠 지금. 제가 아주 지금 오늘 제대로 걸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성들이 뿌리가 잘 땅으로 스며들도록 흔들지만 마라. 그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노력하면 사람들이 밤낮으로 2박 3일간 밤새고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럼 세종시대 사람들이 신하들이 아주 많은 신하들이 과로사한 거 아시죠? 모르세요? 세종 제위 18년부터 과로사가 시작되는데요. 왜냐하면 세종이 이야기 듣고 있다가 와, 박연이 음악을 정말 세계 수준으로 높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경의 말이 참 아름답도다. 내가 도와주니 같이 해보라.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왕이 도와주겠다고 같이 해줍니다. 정말 신나게 누워서나 앉아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러더니 10여 년 만에 드디어 음악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순직을 합니다. 심지어 집현일 학사들은 또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25년 보면 세종 25년 보면 남수문이라는 학사가 이 경회루 앞에 집현전에서 숙직하다 또 순직을 합니다. 순직하다 죽은 신하에 대한 보상책 제도를 만들어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주고 신바람나기라도 도와주니까. 물론 순직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민본사상, 우리가 나라의 뿌리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을 귀를 기울이는 거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듣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세종이 바로 그런 점을 그대로 받아서 민본사상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씨가 다르다? 주로 이제 정도전은요, 백성을 위해서란 말을 많이 합니다. 위민을. 나라에서 잘해서 백성들이 안정되게 살게 해달라. 세종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세종은 백성과 더불어란 말을 합니다. 여민 낙도 나오고. 처음에 세종도 위민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여민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창제도 들어보셨나요? 봄에 춘궁기에 곡식을 빌렸다가 가을에 이자 받아 거두는 과정입니다. 정말 백성을 위해서 본욕 위민, 본래 백성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이자를 거두는 과정에서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요.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해민, 백성을 해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지 백성을 위하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백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냐? 세종은 간단합니다. 백성들의 수준을 확 끌어올려라. 백성이 판단하고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면 누가 농간을 부리겠느냐? 유명한 세종이 두 가지 주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가 시간이라는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해시계, 오목해시계 만들어서 당시 공중시계를 만들어서 길가에 내놓고 누구나 보게 합니다. 그 당시 백성이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주인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시간을 줘서 스스로 판단하게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종을 울려서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알게 합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천민들이, 노비들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야, 저 임금이 드디어 우리한테 시간이라는 걸 주는구나. 우리를 정말로 근본답게, 본답게 대접한다. 나중에 한글 창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자라는 권력을 준 거죠. 자기 죄가 어떻게 기록된지를 알게 하겠다. 수준을 확 끌어올리면 결국처럼 그게 백성과 더불어 가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훨씬 더 이 더불어 가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민은 우리 운동회에서 말할 때 부모가 자녀를 업고 뛰는 겁니다. 이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여민은요, 2인 삼각경기예요. 다리를 같이 묶고 처음에 얼마나 배려해야 되고 목표 알려주고 힘들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 2인 삼각경기 여민이 훨씬 더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결국은 자녀가 널리 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님이 계십니다만 처음에는 자녀를 위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자녀를 대신하게 돼요. 근데 이 두 분은 여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이렇게
자녀를 대신하는 분들은 절대 오질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녀를 대신하는 순간 자녀는 바보가 되는 거죠. 여민,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단계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공무원들 이런 사람 전부 다 정치가들 전부 다 위민의식에 잡혀 있습니다. 청와대 지금 위민관이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민으로 갈 때 비로소 사람들이 성장하는데 세종이 바로 그 점을 얘기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얘기 약간 딱딱하고 좀 무거운 주제라면 이제는 좀 재미있는, 누구나 그 사람의 일생을 보는 건 참미롭지 않습니까? 네. 정도전이 아까 9년간 유배를 갔을 때 얘기입니다. 나주에 유배를 가 있는데 아내가 편지를 보냈어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아내가. 역시 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자, 시작. 당신은 평일에 부지런히 독서하느라 아침에 밥이 끓든 저녁에 죽이 끓든 간섭치 않았지요. 집안 형편은 경세를 걸어놓은 듯 한 톨의 곡식도 없는데 아이들은 방에 가득해서 춥고 배고프다고 울었죠. 제가 끼니를 맡아 그때그때 어떻게 꾸려나가면서도 당신이 독실하게 공부하시니 뒷날에 입신양명하여 처자들이 우러러 의뢰하고 가문에는 영광을 가져오리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끝내 국법에 저촉되어 이름이 욕되고 행적이 깎이며 몸은 남쪽 변방의 귀양가 독한 장기나 마시고 형제들은 나가 쓰러져서 가문이 여지없이 탕폐되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말한 현인 군자란 것이 진실로 이러한 것입니까?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그 다음 뭐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혼 도장 찍으시오. 처음에 과거 합격하기 전에는 공부를 하니까 뭐 정말 집안 곡식 한 톨도 없는데 밥이 끓든 뭐 집안일 전혀 돕지 않고 애들은 막 배고프다고 울고 다 이제 정도전 아내가 이제 가게를 꾸려갔는데 그러다 정말 머리가 좋아서 과거 합격했어요. 이제 좀 되나 싶었더니 이제 유배를 가 있는 겁니다. 살아올지 죽을지도 모르고 사람 다 욕하는 거예요. 역적질해가지고 저렇게 했다고. 당시 맨날 그 공부하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상황이죠. 사실 제가 웃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가 한 99년도 박사 받고 얼마 안 있어서 한참 시간 강의 나갈 때 제가 이걸 봤습니다. 시간 강사 나갈 때 순천향대학교 뭐 이런 데 막 원주 강원도 막 다니면서 이걸 강원도 가는 기차를 딱 타고 가는데 춘천은 가는데 마치 제 아내가 쓴 것 같아요. 당시 평일에 박사 논문 쓰느라고 아침에 밥이 끓든 뭐 집에는 돈도 하나도 없고 우유값도 없고 애는 춥고 배고프다고 울고 박사 학위만 받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박사 학위 받고 지금 또 뭐 전국으로 30만 원씩 40만 원 받으려고 다니는 것이 진실로 당신이 말한 정치학 박사가 이런 것입니까? 이런 그걸 탁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정도전이 공색한 처지에 처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도전이 이제 거의 지금 뭐 정신병 상태까지 이릅니다. 유명한 그 도깨비하고 대화를 하는 기록이 내용이 산봉집에 있어요. 이 나주의 한 그 산 자락에 으슥한 곳에 습도도 높고 버려진 집에 살고 있는데 축축하니까 막 잠을 잤다 깼다 막 혼자 그런 겁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역적으로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혹시 잘못 걸리면 연루될까 봐서. 갑자기 도깨비들이 막 주위에서 막 노는 겁니다. 시끄럽게. 그래서 시끄럽다고 막 꾸짖습니다. 그때 도깨비 왈 이보시오. 이런 곳이야말로 도깨비들이나 사는 곳이지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당신이 거꾸로 왔는데 무슨 얘기냐. 당신은 평상인 중에도 끼지 못해서 사람들이 모두 손을 저으며 돌아서는데 우리가 같이 놀아주면 고마워해야지. 지금 무슨 얘기 하느냐. 정도전이 고맙다고 그래요. 아무도 왕따로 안 놀아주는데 나는 놀아주니까 지금 곧 미치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때 유명한 이제 바로 또 농부를 만나죠. 그냥 걸어서 밭 가는 농부를 만나서 자꾸 말 시키는 데까 이 사람이 대답도 안 해요.
자꾸 얘기시키면 잠깐 말이 뭡니까? 소를 멈추고는 생기를 멈추고는 당신 그래 대체 여기 왜 왔어?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뭐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다 아닌데 내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당신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 정말로 그 힘에 부족한 것을 헤아리지 않고 큰 소리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이요. 힘도 없는 게 자꾸 큰 소리만 치고 그 시기의 불가함을 알지 못하고 지금 때가 아닌데 자꾸 지금 바른 말 하기만 좋아하고 지금 세상이라서 지금 혼란한 시대에 옛날 사람들이 이랬다라고 제가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세종대왕 얘기 자꾸 하면 자꾸 지금 시대에 와서 옛사람 얘기를 자꾸 지금 사모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위에서 저에서 위를 거스린 것. 지금 당신 큰 죄를 지었는데 당신 지금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나라님이 참 관대하셔서 목숨을 살려준 것만도 참 당신 큰 덕이라 생각해라. 정도전이 그때서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특히 마지막 얘기는 아래에 쳐서 위를 자꾸 거스르면서 말하기가 그 시대가 바르지 아니하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 어떤 사람이냐 농부한테 묻자 농부가 한 얘기가 나는 그냥 아무런 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전부터 계속 농사 짓는 사람이고 밭을 갈아서 일정 부분 세금 내고 또 우리 가족이 같이 먹고 사는 것 이게 우리 행복이다. 난 이것만 되면 더 바랄 것도 없다. 정도전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구나.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조정에서 소인배라고 말하고 무식하다고 말했던 이 평범한 무지렁의 백성들이 다 알고 있구나. 어떻게 나라가 가야 되는지 뭘 잘못하는지 다 알고 있구나. 그 뿌리들이. 그에 비하면 나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광소공직 미친 듯이 거칠고 정도전은 자기 진단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좌우 돌아가지고 고들직 이른바 돌직구만 날리는 사람이 바로 이 정도전 자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조재현이 눈 확 뜨잖아요. 그게 컨셉이 광소공직이에요. 광소공직처럼 눈 좀 크게 뜨고 막 눈나라에 튀어나올 만큼 엄청난 연습 끝에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광소공직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비로소 그동안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떠납니다. 바로 이성계를 만나러 함흥까지 함경도까지 가는 거죠. 이성계는 거기에서 군사로 하나의 일종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딱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가는 길 때부터 정말로 군대가 정연하고 정말로 흠잡을 데 없이 딱 질서가 잡혀는 보면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성계한테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만한 군대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뭔가 좀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자 이런 걸 살짝 비춰본 겁니다. 근데 이성계가 딴지를 겁니다. 딴지라면 모른 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처음 만남에 얘기를 합니다. 정도전이 아차한 겁니다. 정도전이 알기로 당시 이성계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말하자면 좀 그 배신도 많이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성계가 어떻게 가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이성계가 전주의 하나의 그 군관이었는데 그 상관이 공교롭게 자기가 좋아하는 기생을 여자를 상관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이것은 마치 동지가 제일 길다 넘어가 싸우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어디로? 강릉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좀 정착하고 살만했더니 세상에 그 전주 상관이 또 이리 부임이 온 거예요. 강릉까지. 환장을 누르시죠. 또 도망갑니다. 어디로? 이제 함경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원나라에 갔다가 고려에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고려 사회에서는 이성계체는 대체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그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살짝 모른 척하고 무슨 뜻이냐고 딱 하니까 어이구 큰일 났구나 하면서 말을 돌립니다. 이 정도 군대면 우리나라 동쪽과 남쪽 동남방의 근심인 왜구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다. 일반론으로 딱 끝입니다. 근데 그렇게 물러나고 돌아오기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바로 군영 앞에다가 늙은 소나무에다가 시를 하나 딱 씁니다. 이 시는 정말 제가 볼 명시입니다. 약간 정도전이 인문학적인 그런 그 소재를 가진 리더라고 그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득한 세월에 한 그루 소나무 몇만 겹의 청산 속에 자랐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인간이 우러른 사이에 곧 자취되고 만다오. 자, 이거 보십시오.
창망세월 일주송, 아득한 세월에 한글 소나무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몇만 겹의 청산 속에 생장 나고 자랐습니다. 청산, 김한중, 수만 겹으로 높이 자라 있어요. 그 고려부터 공민왕 때부터 많은 사람이 죽고 제거되고 뭐 개혁 속에서, 근데 오로지 남 한 그루가 잘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계일까 정도전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호재 탄연 상견부, 언제 우리가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날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 지금 놓치면 나 후회할지 몰라. 언제 못 만날지도 몰라. 항상 오는 게 아니야. 인간 부왕 편진중, 사람들이 잠깐 우러러본 사이에 다 자치되고 엄청난 소나무도 다 사라질 수 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당신 나 놓치지 마. 나 가면 안 돌아와. 당신 기회 끝나. 이 말을 딱 듣고 이성계가 비로소 이제 얘가 정말 뜻이 품은 뜻이 엄청나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성균관 대사성, 요즘 서울대 총장 자리에 추천하고 그 다음부터 관직에 돌아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 시를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이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 아닙니까? 요즘에 단풍 있는 것도 아니고 꽃 핀 것도 아니고 한번 제가 한자로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뭡니까? 창망세월 일주송하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망세월 일주송하고 생장 청산 기만중이라. 청산 기만중이라. 호재 탄연 상견부요. 인간 부왕 편진종. 다 외우셨죠? 한번 넘겨놓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창망세월 일주송, 아득한 세월에 한 그루 소나무. 생장 청산 기만중, 나고 자랐습니다. 아주 수만 겹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창망세월 일주송하고 생장 청산 기만중이라. 그 다음 뭐죠? 호재 탄연 상견부. 언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날까? 시작. 호재 탄연 상견부요. 인간 부왕 편진종이라. 시작. 제가 이래서 중앙공무원 교육원보다 우리가 분위기 안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외우려는 의지가 없어 보니까요. 충분히 외울 수 있거든요. 길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오늘 뭐 배웠느냐? 정도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정도전 인문학에 기반한 정말로 그 인문학 강자다운 가장 주인공인 사람입니다. 시를 너무 잘 쓴다. 어떤 시를 배웠는데 그냥 배우긴 배웠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성계를 만나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정말 대단한 만남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만남들이 있어요. 정도전과 정몽주의 만남도 그렇고 정조와 정장교 만남도 그렇고, 근데 그런 만남이 결국은 역사를 바꿔가면서 변화시켰거든요. 바로 이성계하고 정도전의 이 만남은 엄청난 만남이죠. 그 만날 때 딱 그 주고받은 마음을 주고받은 시를 못 외운다는 것은 오늘 다 헛공부한 거죠.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창망세월 일주송하고 나고 자랐다. 생장 청산 기만중이라. 언제 다시? 호재 탄연 상견부요. 사람이 인간 부왕 편진종이라. 한 10분 정도는 벌써 외우셨습니다. 다 외우실 거죠? 이따가 문 다 닫아 걸고 외우신 분들만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게 아까 몇 년도였습니까? 1388년도예요. 이해 뭐가 인지 아세요? 위화도 해군이 있어요. 위화도 해군이 뭔지 아시죠? 바로 이성계, 조민수 등이 압록강을 건너서 명나라를 치러 가다가 회군, 군대를 터닝 포인트 돌려서 오히려 개경에 있는 우왕을 치러, 최영을 치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 마음이 완전히 서로 맺혀졌고, 저는 그 최근에 위화도 회군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1388년부터 4년 후 뭐죠? 1392년에 뭐가 생깁니까? 조선을 건국을 해요. 불과 4년 만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군대 돌이킨 이후로. 맨 처음에 최영 제거하죠.
그러니까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볼 때 정도전이 보기에 최영은 첫 번째 걸림돌이에요. 우왕 제거하죠. 그 다음에 이색 제거하죠. 마지막에 누굴 제거합니까? 자기 선배이고 친구이고 첫 번째 배웠던 거 정몽주를 마지막에 어디서? 선주께 제거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역사가 큰 흐름이 있다고 그럴 때 계속해서 그 흐름들을 모르고 정도전이 보기에 최영은 자꾸 꺼져가는 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배를 만들거나 고쳐야 되는데 이색은 배를 고치려서 쓰려고 합니다. 정도전은 안 된다. 새로 배를 만들자. 저는 그 정몽주하고 정도전을 두 사람 보면서 참 놀라운, 올해 제가 정몽주 묘소가 용인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나절을 쓰면서 정몽주는 조선을 반대하고 결국은 끝까지 선주께서 이렇게 죽고 말았는데 그는 조선의 최고의 정신이 됐어요. 정몽주가 죽자마자 이성계 때부터 바로 정몽주는 조선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리학을 가장 먼저 조선에 들이고 유교 이념을 가르친 사람, 또 옳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 실제로 그 정몽주가 보면 그날 선주께 죽은 걸 알았거든요. 가는 길에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가 마침 없고 자녀하고 친구 부인만 있어서 술을 좀 내놓으라 그러더니 저 꽃밭을 거닐면서 시를 풍기했어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러니까 또 여러분 유명한 거 아닙니까? 정몽주의 시 있잖아요. 누구하고 죽기 그해 4월 달에 이방원하고 시를 주고받습니다. 이방원이 뭐 하죠?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100년까지 살고 지고. 저는 이 정도가 돼야 정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인문학적 정치가. 하고 싶은 말 너 따라와 안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총 들이대면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자. 근데 정몽주가 뭐라 합니까?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고리 친 토대와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곧 말이 지금 말로 하지만 칼날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시를 읊으면서 하는 거예요. 정몽주란 사람이 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고. 그건 한마디로 고려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고려 사람들은 아무리 기가 막힌 생각이 있어도 그걸 문학적으로 잘 은유와 대꾸를 통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하급으로 쳤어요. 요즘처럼 노골적으로 이렇게 직사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도 생각하는 거죠. 이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 정도의 인문학적 기풍에 있었고 바로 그런 기풍이 사실 세종을 만들었어요. 세종이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세종 때 그 많은 책이 나오고 세종 때 많은 지식인들이 나와서 조선을 세운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참 놀라운 만남이었고 이 4년 동안에 그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마치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해방 공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45년 이후 일제가 폐망한 이후로 조선 우리나라 건국할 때까지 48년까지 3, 4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길이 있었죠. 북한처럼 공산화 길도 있었고 뭐 다양한 길인데 그때 가는 길에서 보였던 수많은 그런 그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택하느냐가 그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 시기가 일종의 조선왕조의 이성계와 정도전의 일종의 그런 그 해방 공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4년 만에 조선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도전을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대체 딱 처음에 보셨을 거예요. 제목 보시고는 뭐 정도전 리더십이야? 뭐 요즘 말로 팔로우십 아니야? 제가 요즘 볼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90%는 특히 높은 자리에 갈수록 리더십을 모르고 있어요.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건 뭐 반장이나 되고 뭐 대통령이나 되고 사장 되고 그래야지 리더십이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리더십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리더십은 자기로부터 리더십이죠.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있고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나를 키워갈 수 있는 셀프 리더십, 수기 리더십이 가장 누구에게나 필요한 상하라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물론 높은 자리일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정도전이 본 것처럼 상향 리더십, 아래에서 윗사람을 잘 보필해서 좋은 결정으로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영어로 리딩업이고 마이클 어셈 교수가 쓴 이 상향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딩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성에, 그 네이처에 존재하고 있는 베스트, 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요청 또는 돕는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가 아니고 아래에서도 위로, 옆으로, 밑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높은 자리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헤드십하고 리더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도전은 바로 이런 리딩업을 너무 잘했습니다.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라는 큰 대업을 세워가는데 먼저 간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 있는 강력한 발언, 그것을 우리 사간언할 때 간언입니다. 우리 한국중앙연구원에서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그런 주요 용어들을 쫙 분석을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대간, 사음부와 사간언. 이게 제일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어요. 조선왕조는 그렇게 간언을 중시하고 말을 듣는 것을 바로 간언을 합니다. 이성계가 전제개혁을 조준과 함께 하다가 역시 기득 세력을 타파하기 어려워서 위기에 몰립니다. 오히려 그냥 막 이성계 일파를 막 공격하는 쪽으로 오고 심지어 뭐 정몽주까지도 그렇게 하니까 이성계가 무인 특유의 그런 기질로 나 안 해, 나 갈래, 함흥으로 가려고 말을 꺼냅니다. 그때 바로 정도전이 이 참소, 모함이라는 것은 마치 불길과 같습니다. 불길은 피해 도망가면 더 크게 덮치는 것이지만 초기에 진압하면 꺼지는 겁니다. 이 참소를 도망가시면 장차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 없습니다. 초기 진압에서 그에 끝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 영어로 하면 correct입니다. 아무튼 그걸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그 부분만 고쳐주는 것, correct.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바꿔주는 간언을 통해서 상향. 두 번째가 이제 윗사람이 하는데 옳아요, 그게. 근데 뭔가 좀 수세에 몰렸거나 어려울 때는 보좌에서 받들어 시행합니다. 바로 천도 문제가 그래요. 이성계는 개경에서 더 이상 알 수 없다. 이거 너무나 수백 년 동안 켜켜이 쌓인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천도를 하겠다. 맨 처음에 계룡산으로 갔다. 마지막에 서울로. 처음에 정도전은 천도의 뜻이 별로 없었습니다. 관심이 있고. 별 발언이 없어요. 그런데 이성계의 말을 들어보니 아, 정말 천도하자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처음에는 뜻이 없었지만 마치 이성계의 천도론이 자기 신념인 것처럼 열심히 과거 사례 끌어들이고 추진해서 그 일을 잘 이루도록 하는 것, 이건 역시 중요한 상향 리더십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이것이 없었더라면 정도전이 이렇게 오늘 우리 국회 강제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간언으로 바로잡고 보좌한 것은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꿈꾸는 나라를 구성하고 헌법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험한 사람은 정도전이 거의 유일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페더러스트 페이퍼에 나와 있는 뭐 해밀턴 이런 사람들은 물론 메디슨도 포함되지만 정도전처럼 자기가 하나의 그 나라의 중심은 왕이 아니고 재상이다. 여러분, 이거 왕조국가에서 당신 주인이 아니고 당신 왕은 때로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 아니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 않느냐. 그런데 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못할 때는 그 나라가 곧 우리 고려 우왕처럼 망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을 재상을 뽑아서 그들한테 일을 맡겨라. 그러면 당신은 계속 왕조가 안정되게 돌아가는 지속성을 가고 정권 교체마다 뒤집히는 혼란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뛰어난 사람이 뽑아서 하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다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군신이 같이 하는 재상 중심의 국가 운영. 그렇게 하려면 재상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아래 언관들이 항상 출근한 즉시부터 그냥 오늘 누가 뭘 잘못했는지 오늘은 누구를 박살낼 것인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언관들이 아까 대관들이 우리나라에 그런 데는 지금 기자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은 국회 내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국회 보좌관들이 전부 다 그냥 다른 걸 하지 않고
이 의원님 이거 하면 지금은 안 보이지 나중에 큰일 나갑니다.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십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간언하는 사람 한 명만 했으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훨씬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다 면책 특권을 해줍니다. 다 말하고 자기 비판하지 아니하면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거죠. 조선 경국도에는 헌법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없다. 그게 바로 정도전이었고, 참 정도전의 그 생각의 스케일, 이 크기란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보면서 저는 원래 정치 사상을 가지고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버, 이제 이런 다른 나라 링컨 이렇게 좀 보는데요. 정도전 정도의 눈높이에서 그 전체를 바라보는 것은 마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꾸 아래에서 고만고만하는 게 아니고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한번 전체를 조망하면 종합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리더십을 그대로 배울 수 있는 게 정도전이다. 근데 정도전이 이렇게 우리 중종 때의 조광조와 다른 점이 있어요. 조광조는 중간에 쫓겨납니다. 상향 리더십 만사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조광조는 쫓겨났지만 정도전은 거의 중요한 부분 다 이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걸 이제 쭉 정도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더니 상향 리더십을 위해서는 먼저 상사의 속마음을 잘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상사가 아주 이상적이고 이념을 추구하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저렇게 하면 어떤 표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겉으로 들으면서도 속물 그러면서 진정한 존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주 그냥 세속적인데 그 사람한테 자꾸 이상적인 얘기하면 현실을 전혀 모르는 놈 하면서 또 외면당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가 상사를 잘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속마음을, 말 다음에 들어있는 속마음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배운 건데 친해져야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친하지 않으면 싸우게 되고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 자꾸 회식한지 아세요? 직장인들이? 친해지려고. 친해진 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다 받아주는데 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다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특히 우리가 매우 특징적인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사 우선 친해져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로잡기를 하라.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유배 가는 겁니다. 조광조처럼 그냥 화순 가서 그냥 사약 먹고 죽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저는 정도전이 사실 이걸 실천을 했기 때문에 물론 말년에 이제 그 죽음은 또 다른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지만 우리가 정도전이 이성계하고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이클 어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 특히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상사가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조직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간쟁해야만 한다. 놀랍게도 이 거의 정도전 얘기, 세종 얘기가 거의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세종이 너희들 말할 때 보면 꼭 그렇게 그냥 중요한 말을 위해서 인상 쓰면 그냥 침묵해버리고 또 중요치 않은 말 가지고 광화문에 도끼 들고 상소한 놈도 있고 절실강직하게 말해달라. 절실한 말을 하면 강직하게 말해달라. 세종은 계속해서 절실강직을 얘기를 요청합니다. 바로 이 상향 리더의 중요한 자리, 안 그러면 저 그냥 보필하고 그냥 아첨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정도전은 바로 꼭 들려줄 얘기를 의무를 이행했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간쟁해서 결국은 나라를 세우고 국가를 바로잡았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이 추천오록 정도전의 이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시작. 무릇 문을 홀로 살아가는 것은 일개 선비 행실이다.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맞아들이고 간사하고 음험한 사람을 내쳐서 천하 사람과 합쳐 천하의 일을 구제하는 것은 재상의 직분이다. 어찌 당이 없는 것만을 옳다 하고 당이 있는 것을 그르다고 하겠는가. 당이란 말을 씁니다. 이때 당은 요즘에 포르투갈 파티는 아니지만 같이 뜻을 모은 동지들 연합체입니다. 한자로 보면 두문, 우리 두문 부출할 때 문을 딱 닫아 걸고 자수, 자기만을 지키고 고립하는 것을
하나 선비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는 그럴 수 있고 선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재상은 뭐 한다고요?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한자로는 연납, 현능, 출퇴. 어진 사람은 막 쫓아가서라도 정말 밥 먹다가 음식을 토하면서까지도 바로바로 반응하고, 누가 찾아왔을 때 머리를 감다가 그냥 머리가 안 마른 상태로 붙잡고 나가서 인재를 맞이하고, 어진 사람을 연현하고, 또 안 좋은 사람은 바로 그냥 물리치고 인재 구분하는 것이죠. 동시에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합천하진, 천하 사람들을 힘을 합쳐서 뭡니까? 제천하지사, 천하의를 잘 구제하는 것.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재상이에요. 혼자만 고고한 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그 사람 하면 우리나라가 바뀔지, 이런 점을 늘 보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읽었던 세종어록이 이게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보았듯이 나는 작은 벼슬 하나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울인다. 하물며 지금 최윤덕을 정승으로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하물며 정승이겠느냐? 정승 한 명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나라 일은 아무 걱정할 게 없다. 저는 이 말 속에서 작은 벼슬 하나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고른다, 이 말에 와닿았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특히 전 대통령은 다른 거 다 안 하더라도 되기 전부터 된 다음에도 오로지 한 가지, 어디가 인재가 있는지, 그 사람 어디 맞게 뭘 잘할지,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그거 전념을 다하면 나머지는 다 인재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 합천하지인하여 제천하지사하라, 그게 진정한 리더이고 그게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면 당을 만들어서라도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정도전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가 어떤 어려움도 목숨까지도 던져서 가고자 했던 그런 정말 이 스케일이 아주 큰, 눈높이가 아주 높았던 그런 한국형 리더가 정도전이라 생각을 하면서 우선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